안녕하세요. 저는 회계 원리를 맡은 김동영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차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계정 과목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계정 과목 분류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경제 활동, 경제 주체,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재무제표 중에서도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실 내용은요, 우리는 이제 수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경제활동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가 있겠죠. 경제 주체는요, 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주로 쓰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겠죠.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있겠죠. 경제 주체는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가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게 되니까 이것을 단식북이라고 하죠. 단식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병원, 그리고 학교, 정부, 여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요, 복식북이를 채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이 이제 경제 주체 중에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기업에 있어서 이제 자금 관리가 중요하겠죠. 자금이 있는데 자금, 그러니까 즉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관리해야 되겠죠. 현금을 관리하는 파트가요, 재무 관리가 되겠죠. 재무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 회계가 되겠죠. 회계가 돼요. 그래서 회계는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관리,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이것이 회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이제 회계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기업이 있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겠죠. 수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투자자가 있겠죠.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죠. 그 다음에 경영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투자자, 채권자,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것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있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 있겠죠. 기업 내부에 있으니까 이것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그리고 경영자,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채권자는
기업 외부에 있으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 그다음에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가 되는 거죠. 재무회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가 회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 정부기관이겠죠. 정부기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그리고 국세청 이런 사람들이 기업과 관계를 맺은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경영활동을 하죠. 경영활동하게 되는데 경영활동은요. 영업활동 하죠.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이게 크게 세 가지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을 매매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품을 매출하는 것, 이것이 영업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활동이 있죠. 투자활동은요, 어떤 자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하는 활동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 있죠. 건물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투자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컴퓨터 같은 경우도 구입하거나 처분하는 활동, 이러한 활동들이 투자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활동이 있죠. 재무활동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 되겠죠.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은요, 예를 들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겠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재무활동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활동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 이것이 재무활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경영활동은 그게 세 가지 활동을 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해리 기초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주차, 2주차에 걸쳐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재무제표에는요, 재무상태표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흐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본변동표. 재무제표에는 네 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네 가지를 이제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돼요.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항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겠죠, 자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프린터 보세요. 프린터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것이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재무상태표에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수익이 있죠.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자산이 있죠. 자산에는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돼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게 되는데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이것을 1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이나 권리가 되겠죠. 재산 내지는 권리, 이것이 자산에 해당이 돼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죠. 가지고 다니는 것, 현금이겠죠. 현금, 이것이 재산이 되니까 자산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상품을 사죠. 어떤 이제 상점에 가서 이제 상품을 사게 되면 그 상품들이 재산이 되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사요. 토지 사는 것도 재산이 되는 거죠. 재산이 되니까 이것도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있겠죠. 권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만약에 빌려주게 되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자산이 되겠죠. 권리가 자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권리는 대여금이 있겠죠. 이게 재산에는 대표적인 것이 현금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유동자산은 정상 영업주기나 1년을 기준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요. 장기에 걸쳐서 현금 창출에 공헌하는 자산, 이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하죠. 이제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죠. 부채 같은 경우에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부채라고 하는 것은
빌린 것이 되겠죠. 빌린 것, 빚이 돼요. 빚이 이제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것이 이제 빌린 것이 되는 것이고 빚이 되죠. 빚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야 되겠죠. 돈을 갚게 되니까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겠죠. 의무. 그래서 부채는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의 대표적인 것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다. 이것을 이제 차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도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하게 되겠죠. 1년 기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자본은요, 자산이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이것을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유동부채가 있죠. 유동부채는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이것을 유동부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이것이 비유동부채가 돼요. 그래서 1년 내에 갚아요. 이것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요. 이것이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제 용어 정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럼 이제 자산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자본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자산. 자산은 1년 기준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유동자산은요, 당좌 자산, 그리고 또 재고 자산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당좌 자산은요, 현금이겠죠. 현금. 그 다음에 당좌 예금,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이런 항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고 자산이 있죠. 재고 자산은 상품이 있죠. 상품.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비유동 자산은 1년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 투자 자산은요,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에는 차량 운반구,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비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형 자산은요, 영업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이제 비유동 자산에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있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있는데 기타 비유동 자산에는 임차 보증금 있죠.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비유동 자산 이것을 이제 메모해 두세요. 거기 중간에다가 이제 자산과 부채 사이에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부채죠. 부채는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유동 부채는요, 외상 매입금이 있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살 때 외상을 구입하게 되겠죠. 외상을 주고 산다. 이것이 외상 매입금이 돼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 어음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 그 외에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가 있죠. 비유동부채는요, 장기 차입금 그리고 사채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이 있죠. 자본에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부가손익 2개, 이익잉여금
이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 그냥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상품, 투자자산의 장기 대여금, 투자부동산, 유용자산의 차량 운반구, 토지, 건물, 비품 이러한 것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이러한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밑에 이제 재무 상태표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왼쪽에는 차변이라고 불러요. 차변이라고 부르고 재무 상태표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재무 상태표의 차변 쪽에는요 자산을 기록하게 되죠. 자산을 기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재무 상태표 왼쪽에는 자산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각각 한번 기록을 해 보세요. 자산에는 현금 기록해야 되겠죠. 현금은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있죠. 당좌예금도 재무상태표 차변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것도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받을어음도 차변에 기록해 주면 돼요. 미수금도 차변이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 중에 상품도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차변. 그 다음에 투자자산을 보시면 장기대여금이 있죠. 장기대여금도 차변.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있죠. 투자부동산도 차변에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항목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죠. 부채는 이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대변에 기록한 것 외상매입금이겠죠.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어음 있죠. 직업어음도 대변에 기록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있죠. 미지급금도 대변.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있죠. 단기차입금도 대변에 기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있죠. 장기차입금도 대변. 그 다음에 사채, 대변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 나오죠. 자본에도 5가지 요소가 있죠. 이 5가지 요소도 다 대변 쪽에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표가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왼쪽 차변에 기록해주고 부채와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 기록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 세계 다 원칙이 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자산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 이제 한번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무상태표 항목을 보면 재무상태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오죠. 포괄손익계산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경영 성과 내지는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것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아까 두 가지 항목이 있다고 했죠.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래서 수익을 내용을 보시면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았거나 받을 대가가 있는 것, 이것이 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용. 비용은요,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한 재화와 용역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비용이라고 한다. 수익과 비용이 있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수익에는 어떤 계정 항목도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요. 수익에는 매출 있죠. 매출, 수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수익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것들이 수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 보시면 매출 원가,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요, 차변 쪽에는 비용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수익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수익에 대한 계정 과목은 대변,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은 차변,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첫 번째 매출 원가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임차료, 광고 선전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록해주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의 대변은 수익이죠. 수익에는 매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그다음에 임대료가 있다. 그것을 이제 손익계산서 대변 쪽에 기록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비용과 수익을 기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수익과 비용이 있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주게 되면 순이익이 나게 돼요. 그래서 비용보다 수익이 커요. 수익이 크면은 순이익이 발생하겠지만 수익보다 비용이 커요. 비용이 크게 되면은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제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죠.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수익이 있죠. 비용이 이만큼 있는데 수익이 이만큼 있죠. 이만큼 있게 되면 나머지 부분, 즉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도 하나 그려두시면 좋죠.
이제 정리되었으면요. D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재무상태표 양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양식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 있죠. 자산 금액이 100원, 그 다음에 부채 금액이 40원 있죠. 그러면 100원에서 40원 빼주게 되면은 자본 금액이 되겠죠. 자본 금액은 얼마죠? 그쵸? 60원. 60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에 6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보니까 차변 금액이 100원, 그 다음에 대변 금액이 100원. 이것이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기록해 두세요. 대차 평균의 원리는요, 나중에 이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회계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는 차변 쪽에는 비용을 기록하게 되죠. 비용이 90원. 그 다음에 대변 쪽에 보니까 수익이 150원 있죠. 이제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안 맞으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수은이익이 되겠죠. 수은이익이 60원이 된다. 수은이익의 6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차변 150원, 대변 150원 이게 일치하게 되겠죠. 이것도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형식, 손익계산서, 약식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 1번 있죠. 문제 1번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의 계정 항목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 현금, 그다음에 당좌예금, 상품, 비품,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요 자본금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재무상태표의 항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계정 한번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되겠죠.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좌예금, 당좌예금도 차변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 80만 원 이것도 차변에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품, 비품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 되겠죠. 자산이니까 차변. 그러니까 비품 예를 들게 되면 컴퓨터 이런 것들이 비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있죠. 외상매입금은 부채가 되겠죠. 부채.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부채.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 항목들 다 기록해 주게 되면은 현금 36만 원, 당좌예금 120만 원, 상품 80만 원, 비품 48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것을 다 합산을 해주게 돼요. 합산해 주게 되면은 284만 원 나오게 되겠죠. 284만 원.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대변 금액도 284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 이것이 자본금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 금액이 12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차변합계, 그 다음에 이것이 대변 합계.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차변 합계는 284만 원, 대변 합계 284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번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있죠. 문제 2번은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지금 한번 작성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2번 보시면 현금은 자산이죠. 차변.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차변.
그러면 상품 자산이죠. 차변. 비품 자산이죠. 차변. 외상매입금 있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 단기차입금 부채니까 대변. 그다음에 자본금 대변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기록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 합계를 내게 되면 70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대변 합계도 70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일치한다. 이제 이것이 맞춰줘야 되겠죠. 맞춰주게 되면 여기 단기 순이익은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나머지 금액 얼마죠? 네, 그쵸. 4만 원 되겠죠.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보기 전에 이제 다시 재무상태표를 그리게 되면요. 재무상태표는 이만큼이 자산이 되겠죠. 자산. 그 다음에 이만큼이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 이것이 자본이 되겠죠. 자본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학기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자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할 것은요. 자산 있죠? 자산 금액은요.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것이 회계 등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에 의해서 문제 3번을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3번 보시면 이제 6가지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 현금. 현금은 자산이죠.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이것도 자산. 세 번째 상품. 이것도 자산. 네 번째 보시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 그다음에 차입금, 부채. 그다음에 자본금은 자본. 그래서 앞에 3개와 뒤에 3개가 일치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빈칸에 있죠. 빈칸에 있는 금액을 각각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나오죠. 이제 문제 4번, 문제 5번은요.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문제 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급여 나오죠. 급여는 비용. 그다음에 두 번째 임차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같은 것을 내겠죠. 월세를 내는 것이니까 지불되겠죠. 지불되는 것이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것이니까 임차료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니까 차변. 그다음에 이제 판매 수수료 있죠. 판매 수수료 차변 비용이죠. 그다음에 이자 비용 비용.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 수익. 그다음에 이자 수익 수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 그다음에 수익은 대변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하게 되면은 대변에 이제 수익을 기록했죠. 수익 합계를 내게 되면 61만 4천 나오게 되겠죠. 61만 4천 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금액을 다 합치면 되겠죠. 비용 금액을 다 합치게 되면 이제 61만 4천 원에서 비용 금액을 차감해 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단기 순이익은 26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이렇게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이 되겠죠. 문제 5번 작성해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 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 보시면 첫 번째 급여. 급여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차변.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수익. 수익이죠. 수익은 대변. 그다음에 세 번째 잡비 3,000원. 이거는 비용이죠. 차변. 이자 비용 3만 원. 비용이죠. 차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수익 금액을 다 합해요. 합하게 되면 94,600원 나오게 되겠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 금액도 94,60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94,600원에서 비용 항목들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나오죠? 네, 그쵸? 79,000원 나오게 되겠죠. 단기 순이익은 79,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작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작성 다 마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에 계정 항목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구분하시오. 그랬죠? 각각 기록해 보세요. 지금 빠르면요. 지금 동영상 강의니까 일시정지 버튼 있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럼 첫 번째 이제 현금 나오죠. 현금 보시면 현금은 뭐죠? 네, 그렇죠. 자산이 되겠죠. 현금은 자산. 그 다음에 비품, 네, 자산이 되죠. 세 번째 사채. 부채가 되는 거죠. 사채는 부채. 네 번째 상품, 자산이죠. 자산. 다섯 번째 차입금, 부채죠. 자본금, 자본이죠. 자동차, 자산이죠. 건물, 자산. 소모품비, 마지막에 비 붙었죠. 이건 이제 비용이 되겠죠. 비용. 열 번째 이자 수익. 수익이죠. 수익.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비용. 그 다음에 잡비, 비용.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 비용. 토지, 자산. 대여금,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금, 부채가 되는 거죠. 미지급금은 부채.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산.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이제 계정 항목 정리가 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6번, 문제 7번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 종합 문제. 그다음에 문제 7번은 포괄손익계산서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분 이렇게 해드리면 이제 각각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자산은 차변에,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볼게요. 현금, 자산이죠.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하게 되는데 자산이 되겠죠. 자산. 그다음 매출 채권, 자산.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 자산. 그다음에 미수금, 자산. 건물, 자산.
비품 자산, 차량 운반구 자산, 매입 채무 부채, 단기 차입금 부채, 미지급금 부채, 자본금 자본. 그래서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여기 기억해 주면 되겠죠? 각각 기억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차변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해주게 되면 차변 쪽에 보시면 차변 합계가 나오게 되겠죠. 차변 합계가 255만 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금액을 대차 평균에 올리기 위해서 대변 금액도 255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55만 원에서 나머지 부채와 자본 금액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 나머지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나머지 금액이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금액은 네, 그렇죠. 2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볼게요. 문제 7번은요,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래서 비용은 차변, 그다음에 수익은 대변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한번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출액, 매출액은 수익이죠.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는 월세를 받는 것이 되겠죠. 월세 받는 것은 수익이 되겠죠.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수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것도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대변.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급여는 네, 비용이죠. 비용, 임차료,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 광고 선전비, 비용, 보험료, 비용, 이자 비용, 비용, 접대비, 비용 여기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금액을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 작성하게 되면 수입 합계를 내게 되면 매출액 120만 원, 임대료 15만 원, 이자 수익 10만 원, 유용자산 처분이익 5만 원 해서 1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1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급여 20만 원, 임차료 5만 원, 감가상각비 9만 원, 광고 선전비 40만 원, 보험료 10만 원, 이자 비용 30만 원, 접대비 20만 원. 이 금액을 차감해 줘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주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단기 순이익 금액은 16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 금액까지 구해 주시면 손익계산서 작성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은요. 재무제표가 있죠. 재무제표에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다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정 항목들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해 잘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월 6일이 되겠죠. 4월 6일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뵐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꼭 4월 6일에는 학교에서 뵐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이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